오늘은 백년 전쟁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세 후반기 이 전쟁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시대별로 전쟁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세 전반기에는 두 개의 전쟁을 다뤘죠. 대이슬람 전쟁인 투르 푸아티에 전투 732년에 있었던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세 전반기에 중요한 또한 중세 봉건 사회의 어떤 기틀을 마련했던 전쟁이었죠. 이 바이킹의 침략 전쟁 중에서 헤이스팅스 전투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 백년 전쟁 중에서 이 신무기, 즉 롱보우, 영국군의 장군의 출현으로 인해서 중세 사회의 어떤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던 백년 전쟁 중에서 이 크레시 전투, 1344년에 일어났던 크레시 전투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먼저 백년 전쟁에 대해서 좀 개략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이 백년 전쟁은 1337년에서 1453년까지 거의 한 100년 넘게 116년 정도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 간의 이 프랑스 지역에 있던 영국 왕실의 영토를 둘러싸고 벌어진 전쟁을 우리가 백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백년 전쟁의 제일 마지막에는 프랑스가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잔다르크의 맹활약으로 인해서 프랑스의 프랑스의 승리로 전쟁이 마무리는 되지만 이 전쟁 중반기까지만 해도요, 영국군이 상당히 우세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영국군이 바로 장궁 롱보우라는 아주 긴 사거리가 긴 활을, 롱보우를 앞세워서 이 기사군 중심의 프랑스군을 연이어서 격퇴를 합니다. 그래서 전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영국이 장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백년 전쟁에서 이러한 어떤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게 바로 1346년에 벌어진 이 크레시 전투입니다. 당시의 유럽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세의 핵심 무장력으로서의 어떤 당시 사회 지배 계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기사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군대는 14세기경에 이르러서 이 쇠퇴의 어떤 징후를 좀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변화는 당시의 어떤 군사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고요. 어, 중세 사회 전반적인 어떤 쇠락과 병행해서 나타난다는 데 대해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중세를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시기, 즉 5세기 정도부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453년에 이제 비잔틴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때까지를 대략 중세 기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이후에 이제 비잔틴 제국이 무너지면서 1100년 동안 찰나랑에 유지했던 이 기독교 문명에 붕괴가 되고 이슬람 세력이 팽창을 하게 되면서 오스만 제국에서 비잔틴 제국이 무너지면서 당시에 많은 어떤 예술가들 또 학자들 이런 사상가들 또 여러 엘리트 계층들이 사실은 이제 로마나 그리스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요 유럽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 문해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문해 부흥이 일어나고 중세의 어떤 시대가 무너지면서 이제 근대 사회로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근대 초기에는 절대 왕정, 즉 중세 봉건 제도가 무너지면서 왕권의 강화로 인해서 절대 왕정 시대를 거쳐서 또 그 이후에 프랑스 대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쳐서 이제 본격적인 근대에 접어들게 되죠. 자, 이런 길목에 있었던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바로 이 크레시 전투입니다. 14세기에 있었던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이 14세기경에는 이 전반적으로 이제 당시의 엘리트 집단이 바로 이제 이 기사들 중심의 어떤
사회 지배계층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14세기부터 경부터 이러한 쇠락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세의 제일 마지막 이제 두 개의 세기가 14세기, 15세기였는데요. 이 14세기와 15세기경에는 이 유럽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폭력적인 갈등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간의 백년 전쟁이 이루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장미 전쟁이죠. 이 장미 전쟁은 영국 왕실과 간의 다툼 전쟁입니다. 랭카스터하고 요크 가문의 왕실 간의 전쟁이죠. 그래서 문양을 이제 빨간 장미, 흰색 장미를 사용하는 이런 문양에서 유래해서 우리가 장미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에서 이 도시 국가들 간의 충돌, 이런 어떤 유럽의 전쟁이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시기가 바로 중세 후반기 14세기와 15세기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어떤 가열되는 생존 경쟁 속에서 각 국가들은 이제 서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었죠. 자, 이러한 어떤 몸부림은 결국은 기병 중심의 어떤 중세의 이 무기 체계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생존에 대한 국가들 간의 생존에 대한 전쟁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중세의 이 중추 세력이었던 이 기사 계급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 기사 계급 중세 봉건 제도를 지탱하고 있었던 중세의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인 양식도 이제 퇴조를 하게 되죠. 이 백년 전쟁은요, 중세 후반기의 대표적인 전쟁, 즉 중세 후반기에 벌어진 여러 가지 충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 바로 이 백년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백년 전쟁은 뭐 말 그대로 영국과 프랑스 간에 약 100여 년, 116년간에 걸쳐서 산발적으로 서로 일어난 이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긴 전쟁을 통해서 영국과 프랑스 이 두 국가에서는 이 중세 봉건 영주들의 세력이 쇠퇴하고요. 대신에 이제 이 왕권이 강화되는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전쟁이 또 백년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가 끝나고 왕권 중심의 근대 국가가 출현할 수 있는 어떤 초석이 마련됐던 전쟁도 바로 이 백년 전쟁의 여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백년 전쟁은요, 영국에서 이 우리가 윌리엄의 영국 잉글랜드 정복을 이미 다뤘었죠. 노르만족, 즉 당시에 이제 이 프랑크 왕국 하에서 북쪽의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바이킹들이 이렇게 이제 침략을 하게 되죠. 유럽 쪽으로. 이게 이제 노르만족이죠. 결국은 바이킹족, 노르만족 같은 민족인데요. 우리가 흔히 바이킹이라고 하죠. 이 노르만족이 이제 남한을 해서 결국은 프랑크 당시에 스로메 제국이 476년에 이제 망하고 그 이후에 이 프랑크인들이 내려와서 여러 프랑크의 소왕국들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서로 패권을 다투던 이 프랑크 왕국의 시대였죠. 이 당시에 프랑스는 이 프랑크 왕국의 왕국에서 이제 이 바이킹 노르만족에게 이제 일종의 봉포를 주어서 윌리엄이 이 프랑크 당시의 노르망디를 통치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공국이라고 해서 공작이라는 자기를 주어서 거기를 이제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프랑크 왕국이. 이 당시에 이제 윌리엄이라는 이 공작이 바로 프랑스를 이제 프랑크 지방을 노르망디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죠.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에 이 노르만의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바이킹의 침략 전쟁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논의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헤이스팅스 전투를 우리가 다루는데 이게 1096년에 일어났던 바로 헤이스팅스 전투입니다. 그래서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결국은 정복하고 거기에 이제 노르만 왕조가 영국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부터 이제 이 영국과 프랑스 왕실 사이에서는 영토를 둘러싸고요. 오랫동안 이제 잠재적으로 오랫동안 어떤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13세기 말 정도까지 와서는요. 영국의 왕실이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는요. 이 프랑크 왕국의 어떤 윌리엄이 이 잉글랜드를 정복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프랑스의 왕은요. 잉글랜드 영국의 왕은 프랑스의 어떤 명목상으로는 프랑스의 어떤 제후격이었죠. 영국 왕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이 프랑스가 계속 영국 땅을 점점 차지를 하게 되죠. 나중에 사실 영국 왕은 실질적으로는 뭐 그 영토를 다 상실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시에 13세기 말에는요, 이 영국 왕실이 프랑스 남서부 쪽은 대부분 또 영국 왕실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남서부 지역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점점 이 민족의식이 프랑스 귀족들이 민족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이 프랑스 지배층들이 이 외세를 축출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더욱더 심각하게 대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당시에요, 이 중요한 어떤 하나의 지역은 이 플랑드르 지역입니다. 플랑드르 지방이 당시에 이제 이 플랑드르는 어디냐고 그러면요, 여기에요. 벨기에 오늘날의 벨기에 땅이죠, 여기. 벨기에 북부 지역을 플랑드르라고 그러고 바로 이제 이 북해를 넘으면 바로 영국 해협을 지나면 바로 이제 영국 땅이죠. 그래서 여기에 플랑드르 지방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쟁의 중심지였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플랑드르 지방은 모직 산업, 즉, 굉장히 발달했죠. 그런데 이 원료 생산지가 다 이제 영국, 대부분이 영국이잖아요. 어, 그래서 상당히 이 플랑드르 지방이 골칫거리였어요. 왜냐하면 영국과는 굉장히 이제 지리적으로 가깝잖아요. 이 바로 북해를 넘으면 바로 영국이니까요. 영국과 이 플랑드르가 굉장히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이런 어떤 기 때문에 이 플랑드르 지방의 주민들은 영국과의 어떤 모직 교육을 통해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프랑스와 영국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 이 영국 편 쪽으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플랑드르 지방의 주민들은 결국은 영국으로부터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플랑드르 지방이 종주권은 프랑스가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영국이 지배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영국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양모의 최대 공급 국가가 영국이잖아요. 그래서 프랑드르는 이 모직 산업, 이 원료인 양모가 결국은 영국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 프랑스의 종주권을 갖고 있었지만 이 주민들은 영국 편을 드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플랑드르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어떤 분쟁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이제 프랑스의 왕 필립 4세의 외손자가 이제 당시에 영국의 에드워드 3세였습니다. 이게 플랜테지네트 왕가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정복한 노르만 왕조가 세워지고 그 이후의 왕조가 바로 이 플랜테지네트 왕가인데요. 이 플랜테지네트 왕가의 에드워드 3세가 이제 결국은 이 프랑스 카페 왕조가 이제 후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위를 끊기게 되었는데 이 왕위를 갖다가 이제 이 자기 이제 처남한테 이제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에드워드 3세가요, 이 프랑스 카페 왕가의 어떤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영국 왕이 이제 이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카페 왕가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게 되니까 결국은 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300
37년에 이제 양국 간에 최초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00년 넘게 지속적으로 전쟁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중세 중반까지는 상당히 이제 프랑스가 좀 불리했습니다. 수세에 몰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잔다르크의 출현에 힘입어서 전세가 이제 역전이 되면서 마침내 1453년에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죠. 이 공교롭게도 이 비잔틴 제국, 즉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도 오스만 제국에서 멸망한 것도 바로 1453년이죠. 그러니까 서유럽 쪽에서는 이 백년 전쟁을 통해서 백년 전쟁이 끝났고요. 또 이쪽 오늘날의 터키 쪽이죠.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쪽, 터키 쪽에서는 또 이 비잔틴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서 멸망하는 이런 어떤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백년 전쟁은요, 이 기병대의 한계가, 이 백년 전쟁은요, 이 앞에서 설명한 대로 초반에는 영국의 연전연승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프랑스 땅의 거의 절반 정도가 이 영국이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영국군의 기세가 등등했죠. 이 100년 동안 벌어졌던 수많은 크고 작은 충돌을 통해서 이 중세의 무기 체계상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1346년에 발생했던 이 크래시 전투였습니다. 이 1346년 8월 말경에 이제 이 영국이 프랑스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해협을 건너서 프랑스로 원정을 한 전쟁이 바로 이 크레시 전투인데요. 앞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했다시피 이 중세의 이 무기 체계의 핵심을 이룬 것이 바로 중무장 기병대였죠. 그래서 이 중무장 기병대는 전투가 발생하게 되면 이 기병대들은 중무장 기병대들이 바로 이 부대의 후열 뒤쪽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가 예비 들어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공격 명령이 딱 떨어지면 일제히 적진으로 돌격을 해서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곤 했죠. 그래서 중세는 기병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제 지금 중세 후반기죠. 이 중세 초기와는 달리 이제 이 중세 후반기에 도달하게 되면 이 기사의 무장이 더욱더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중세 기사들이 착용하고 있었던 이 갑옷은요, 두께가 엄청 두꺼워서 사실 당시에 보병의 어떤 무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중세에 있어서는 이 기병들이 핵심 어떤 전투력이었고요. 또 이 기병들이 무장한 이 기병대가 바로 중세의 봉건 시대에서는 이 지배계층의 중추적인 어떤 무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이러한 어떤 중세의 이 전성기를 구가했던 바로 이 중무장 기병대가 어떤 한계를 보이는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크레시 전투였어요. 자, 이 크레시 전투는요, 당시에 이제 이 프랑스 내에 영국령이 이제 가스코뉴 지방이 있었는데요. 이 가스코뉴 지방이 이제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에 이제 이 분노를 한 이 에드워드 3세, 프랑스 땅이지만 이제 당시는 영국령이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프랑스에 서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당시에 영국과 에드워드 3세가 완전히 이제 분노를 해서 어, 병력을 이끌고 1346년에 이제 이 도버 해협을 어, 횡단을 해서 프랑스를 침공을 하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영국은 당시에 이제 크레시 마을 북쪽에 있는 구릉지에 부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왕 필립 6세, 즉 프랑스 왕 필립 6세가 이끌고 있는 이 프랑스군은 당시에 이제 서쪽에 위치한 이 구릉지대에 서로 배치를 하면서 서로 대치가 되어 있는 상태죠. 영국 원정군은 대략 이 당시에 한 1만 명 정도의 병력이었고요. 그리고 프랑스 군대는 영국군의 한 3배 정도가 되는 한 3만 5천 정도였습니다. 자, 이때 이제 영국의 상황은요, 당시에 영국은 북쪽에서 북쪽의 노르만족들이요, 계속 침략이 있었기 때문에 노르웨이죠, 당시에. 노르웨이 북쪽에서 계속 그 영국을 침략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 에드워드 3세는 이 노르웨이 군대를 물리치고 급하게 다시 이 프랑스로 전개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투력이 상당히 이제 뭐 좀 소진한 이런 상태에서 프랑스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국왕 에드워드 3세는 이 자기 병력을 이제 크게 이 세 개의 어떤 부대로 전투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부대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가운데는 이제 예비대를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옷을 착용을 한 이 창병과 또 방패와 창칼로 중무장했던 이제 기병들이 이제 주로 주력을 이루었죠. 그래서 좌우익 중앙 예비대로 이렇게 전투 편성을 하고 중무장한 이제 기병들로 주공 세력을 편성했죠. 그런데 특별한 게 뭐였냐 그러면 한 2천 내지 3천 정도의 궁병을 이 기병과 창병 부대의 양쪽에 궁병을 배치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전술적인 의미에서 이 백병전에 궁병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장궁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어, 기병과 창병 부대 양쪽에 이제 궁병을 배치한 그런 면도 있었지만은요. 어쨌든 이 장군 부대는 당시에 영국군의 어떤 비장의 카드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요, 이 프랑스 군대는 용병들이었어요. 주로 이제 용병으로 고용을 했던 이탈리아 도시국가 제노바 출신의 석궁 부대를 이제 부대 정면에 이제 아주 신장 배치를 했습니다. 길게 포진을 시켰고요. 이제 그쪽 뒤쪽에 이제 후미에 당시 유럽 세계에서는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했던 중장 기병, 중무장 기병대를 이제 예비대로서 딱 대기를 시켜 놓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군은 석궁으로 이루어진 군병들이었고요. 영국군은 이제 롱보, 장궁을 배치한 군병들로 서로 배치를 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제 양쪽 다 기병이 다 이제 주력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치한 상태에서 드디어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프랑스군의 전면에서 이제 사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이 제노바 석궁 부대가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전투가 시작이 되었죠. 이 석궁 부대의 명성은 당시에 대단했습니다. 이미 뭐 유럽 내에서 이 석궁 부대는 굉장한 전투력을 발휘했고요,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스 왕도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이 제노바의 석궁 부대들을 용병으로 고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웬걸요? 이 석궁의 공격은 기대와는 달리 큰 효과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당시에 비가 왔기 때문에 이 석궁이 성능이 이제 저하된 탓도 있었고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관통력이나 이 사거리 그리고 또 이 발사 속도 등에서 이 영국군이 보유했던 이 장군과 비교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적수가 못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조바심에다가 이 적군을 얕잡아 보았던 이 프랑스의 필립 6세는 이 뒤쪽에 대기하고 있던 이 중무장 기병대에 이제 돌격 명령을 하더랍니다. 석궁이 결국은 이제 선제 공격을 했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조바심이 난 거죠. 이 필립 6세가. 그래서 중무장 기병들을 그냥 돌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군대가 자랑하고 있던 이 중무장 기병대가 딱 모습을 드러내니까
영국군 진영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요. 후사면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이 장군병들이 이 프랑스 중무장 기병들을 향해서 일제히 긴 화살을 막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병들은요, 기병대는 이 기병대의 말은 프랑스 기병대의 말은 물론이고요, 또 심지어는 이 프랑스 중무장 기병들의 갑옷까지 그냥 관통을 하면서 완전히 이 땅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린 것이죠. 더군다나 또 더 심각했던 것은요, 이 아주 좁은 이 전장 공간에다가 이 필립 6세가요, 프랑스 필립 6세가 이 기병대를 아주 좁은 전투 공간에 전투력을 집중해서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 기병대가 힘을 못 썼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프랑스 기병대는 뭐 10차례 정도 이렇게 파상적으로 공격을 퍼부었지만 영국군의 어떤 진영에 도달해 보지도 못하고 전체 병력의 절반 정도를 잃어버리는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국군의 완성이죠. 그리고 이 전투에서의 이제 영국군의 승리는 바로 이 중세의 천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이 기병의 시대가 점점 저물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하나의 서곡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국군의 장군이 등장하면서 엄청난 어떤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어떤 중세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어떤 일대 사건이 바로 이 크레스 전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 이 유럽 대륙에서 이 프랑스 군대는 무적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중무장 기병대는 상당히 이제 강력한 어떤 전투력을 자랑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프랑스의 중무장 기병대를 격파했던 주역이 바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영국군의 장군부대였죠. 이 전통적으로 기병은요, 아주 빠른 기동력으로 적진에 돌진을 하죠. 그래서 적 진영을 완전히 이제 교란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병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출연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프랑스 기병대는 돌격은 뭐커녕 이 영국군 주력하고 접전도 해보지 못하고 그 전에 완전히 이제 영국군의 장군 부대에 의해서 괴멸이 되어 버립니다. 이 크레스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무려 1,500여 명의 정예 기병을 상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의 어떤 기병을 양성하는데 소요되는 여러 비용과 시간, 그리고 또 기병들이 갖추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무기들, 장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1,500명의 기병대의 상실은 엄청난 손실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원거리에서 이 기병의 갑옷을 관통할 수 있는 이 장궁의 위력은 이 중세 전장의 균형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장궁병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기병대가 영국의 어떤 주력계 접근도 하기도 전에 이 장궁에 의해서 기병대가 거의 괴멸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방적으로 전투가 끝나버리게 된 것이죠. 자, 이 시기에 이제 중세 기사의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앞에서 이제 프랑스 중무장 격판 주역에 관한 설명은 이미 했죠, 그죠? 요거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요게 이제 크레시 전투 당시에 이 장군병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시기에 이제 중세 기사들의 방어력은 상당히 이제 보강이 된 상태였어요. 10세기경부터 이런 중세 이제 갑옷이 굉장히 이제 보강이 되었죠. 개선이 되어서 사실 온 몸을 이렇게 이 쇠민을 쇠사슬 갑옷이거든요. 어, 온 몸을 이렇게 다 덮을 정도로 이렇게 중무장을 했죠. 굉장히 방어력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어구를 제작하는 제작 기술이 진전이 되었기 때문에 13세기경에 이르면은요, 이 철제 금속판을 가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만든 이 판금 갑옷, 요게 이제 판금 갑옷인데요. 이 판금 갑옷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 더 뾰족해진 이 기병용 창 끝과 또 레피어금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 판금 갑옷에는 처음에는요, 이 기존의 이 쇠사슬 갑옷하고 같이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깨나 그다음에 넓적다리와 같은 이런 데가 이제 부상이 당하기 쉽잖아요. 이런 지역에는 이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쇠사슬 갑옷 안쪽에만 이제 이런 판금 갑옷을 부분적으로 이제 겸해서 착용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야금술과 판금 제작 기술이 이제 점점점 발전을 하면서 13세기 말 이후에는 아예 이 한벌 자체가 갑옷 한벌 자체가 다 판금만으로 이렇게 제작된 갑옷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지속적으로 이제 이 중세 기사들의 방어 능력이 향상이 되면서 기병대는 이제 천하무적의 어떤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이 중세 전장을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휘젓고 다녔죠. 자, 이런 중세의 중부장 기병이 바로 크레시 전투에서 이제 영국의 장군 부대에 의해서 완전히 힘을 못 쓰는 이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제 이런 중세의 어떤 기사들이 어떤 전성기에 달했을 때 새로운 무기체계가 등장하는 것이죠. 바로 영국의 롱보우라고 그랬죠. 영국의 이제 장궁인데요. 이 장궁이 등장함으로써 이 기병대의 위세를 일거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 장궁이죠. 이 원래 장궁은요, 영국의 그 웨일즈 지방에서 평민들이 사냥용으로 사용했던 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차 그 위력이 이제 점점점 이렇게 입증이 되면서 주로 이제 하층 계급의 출신 병사들이 무기로 사용을 하면서 정착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이 장궁은 이 당기기도 힘들고 힘이 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하층 계급들 출신들의 힘센 병사들이 주로 이제 사용을 하면서 무기로 이렇게 정착이 되었죠. 사냥용에서. 그리고 이제 13세기 후반에 들어서 이 장궁의 위력을 이 에드워드가 간파를 하게 되죠. 에드워드 1세가 이제 이 장궁의 위력을 간파하면서 이 웨일즈 지방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 장궁을 사용합니다. 상당히 역설적이죠. 이 장궁은 최초의 웨일즈 지방의 평민들이 사용한 사냥용 활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 웨일즈 지방을 영국이 평정을 하면서 공격을 하면서 이 장궁을 결국은 사용을 해서 상당한 어떤 무기 체계로서의 효과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장군은 주로 이제 영국에서 나는 주목이나 느릅나무로 주로 이제 제작이 되었고요. 이 활의 몸체가 한 1.9m 정도 되고요. 또 화살의 길이가 뭐 1m 이상, 그리고 무게는 0.6에서 0.8kg 되고요. 화살 무게만 해도 이 이 활의 무게가 0.6에서 0.8kg의 이 화살의 무게도 대략 이 활의 무게만큼 이렇게 나갈 정도로 이 활 시위를 당기기 위해서는 굉장한 힘이 필요했습니다. 약 45kg 이상의 장력이 필요했죠. 완력이죠. 장력이 아니라 완력이 필요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석궁에 비해서 이 장궁은 굉장히 만들기가 쉬웠어요. 제작 과정이 단순했기 때문에 만들기가 쉬웠고요. 또 이제 활이 크기 때문에 이 큰 활에서 나오는 이 관통력이 뛰어났죠. 물론 석궁은 사실은 더 이제 장궁보다는 뛰어나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들기 쉽다는 큰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궁도 관통력이 굉장히 뛰어났죠.
그래서 이 프랑스의 어떤 기병들의 갑옷을 무용지물로 만들 만큼 이 장궁이 관통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켓 모양의 이 철제 화살촉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 천하무적이었던 이 프랑스 기병의 판금 갑옷을 관통을 하면서 이 치명상을 입혔던 것이죠. 자, 중세에 이 장군과 자웅을 기렸던 게 바로 이제 이 크로스바우입니다. 크로스바우 이 석궁인데요. 이 석궁은 이 당대의 가장 강력한 대인용 투사 무기였습니다. 이 석궁은요, 관통력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제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에서요, 이 석궁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를 제한을 할 정도로 관통력이 좋았습니다. 실제로 1139년 이 제2차 라테란 공의회를 통해서 이 교황청이 호고령을 내려서 기독교 간의 어떤 전쟁 시에는 석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 조치를 했죠. 자, 이 석궁은 세로가 0.6에서 한 1m 정도 되고요. 가로가 0.5에서 0.7m 그리고 이제 무게가 3 내지 10kg에 달했습니다. 이 석궁은 대목 그러니까 이 활의 양 끝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이 대목 끝에 십자형으로 고정시킨 아주 탄력성이 높은 이 기계식 활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석궁은 빠른 속도로 방전촉을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석궁은 장궁에 비해서 명중률과 관통력은 굉장히 더 높았어요, 오히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용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 사용법. 그리고 사격 속도가 굉장히 늦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무거웠어요. 3 내지 10kg이었고요. 그리고 사거리가 상대적으로 이 장궁에 비해서 짧았죠. 이러한 약점 때문에 이 석궁이 사실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한 석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석궁을 휴대한 이 프랑스 기병들의 모습이고요. 쇠사슬 갑옷을 완전히 온몸에 둘렀죠. 그리고 영국군이 가지고 있는 롱보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궁이 석궁에 비해서 가지고 있던 장점을 좀 이야기하자 보면 최대 장점은 긴 사거리였어요. 그리고 빠른 발사 속도였죠. 장궁의 사거리는 뭐 최대 사거리는 약 한 350m 정도 되고요. 유효 사거리는 230m 정도에 달했습니다. 석궁의 한 2배 정도 되었었죠. 그리고 특히 이 장궁은요, 발사 속도가 석궁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석궁의 경우에는 이 숙달된 전문 궁수가 분달 한 2발 정도 발사가 가능했다고 그러면 이 장궁병은요, 분당, 오탄데요, 분단이 아니고 분당 약 10발 내지 12발을 발사할 수 있었어요. 5 내지 6배. 예. 석궁에 비해서 이 장궁은 발사 속도가 한 5배 내지 6배 정도로 분당 10 내지 12발을 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숙달된 이 장궁병들은 거의 연속 동작으로 활 시위를 턱뼈에 닿을 때까지 끌어당긴 후에 표적을 조준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이제 양손에는 이때 이제 양손에는 이 가죽으로 만든 보호대를 착용해서 부상을 방지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장궁에는 또 단점이 또 나름 있었죠. 우선 이 가장 큰 한계점은 뭐냐면 이 장궁병을 양성하는데 소요된 훈련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 설명한 대로 팔이 크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완력이 35kg의 완력이 필요하니까 이 활쏘기에 필요한 어떤 힘과 또 이 조준하는 기술 이런 것을 습득하는 게 쉽지 않았죠. 수년이 걸려서 훈련을 해야 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결국은 이 무기로서의 어떤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이 봉건 체제에서는 이 장궁병을 양성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봉건 체제에서는 동원 기간이 약 한 40일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중세 봉건 체제에서 이 동원 기간이 40일밖에 안 되는데 이 숙달된 장궁병을 양성하는 데는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이 장궁병 자체를 보유한다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국왕이 이 급료를 이제 봉급을 지불을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병력, 다시 말하면 어떤 상비군 성격의 이런 직속 부대가 사실 이제 이 장군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했었던 것이죠. 상대적으로 이제 봉건제적 전통이 이제 영국이 프랑스에 비해서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왕실에서는 바로 이런 지속적인 반복 훈련이 요구되는 이 장군 부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어떤 영국의 어떤 어, 약한 어떤 봉건제적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장군은요, 크레시 전투와 뿌아띠에 전투, 아젠꾸르 전투 등에서 아주 그 진가를 발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석궁도 결국은 이제 장궁도 결국은 15세기 말에 들어서는요, 그 효용성이 아주 급속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선 뭐 표면적으로는 장미전쟁, 즉 영국과 왕가의 왕실의 싸움이죠. 전투죠. 요크가 하고 랭카스터가의 어떤 싸움인데요. 전쟁인데요. 이 장미전쟁에서 이제 우수한 장군병들이 대거 손실이 됐다는 이런 표면적인 이유가 뭐 있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이후에 이제 개인화기가 발달하게 됩니다. 개인화기가 발달하고 그다음에 이 개인화기가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궁병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장기간의 어떤 양성 기간이 필요했지만 이 소총병은요 길어야 한 달이면 숙달이 가능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장궁병의 시대가 효용성이 이제 급감이 되었던 것이죠. 더구나 이 소총의 기능이 이제 그 이후에 향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소총이 점점점 기능과 성능이 향상되면서 사거리 면에서도 장궁에 맞먹는 사거리가 나오고 또 관통력도 이 관통력도 장궁에 비할 만큼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신장이 되면서 높아지면서 이제 이 결국은 소총이 이제 사용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엘리자베스 1세 여왕 통치 말기에는 이 장궁을 이 1595년 이 추미론에서 이 장궁을 영국군의 공식 무기 목록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크래시 전투가 남긴 의미와 교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궁이라는 신무기가 출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중세 이후 기병대가 전장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세 이 기병의 임무와 역할이 축소는 되었죠. 축소는 되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19세기 후반에 결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전기기관이나 이런 내연기관과 같은 이런 새로운 기동수단이 전장에 도입되기 전까지는 이 기병은 여전히 이제 유효한 수단이었죠. 전투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 전장에서 이 중세 전장에서는 이 방어가 굉장히 중시되었었죠. 성을 쌓아놓고 성에서 이제 방어를 하는 이런 어떤 중심의 전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방어가 중시됨에 따라서 이 또 갑옷이나
이 방어구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중세를 우리가 무기 발달사에서 중세 역할을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사실 좀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어떤 선입관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이 중세의 위상을 이제 과소평가해서 이제 이런 경향을 띠게 되는데요. 어느 시대든 사실 시대에 필요한 이 무기가 발달이 되어 왔듯이 이 중세에도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대로 이런 어떤 여러 롱보와 같은 또는 여러 가지 이 갑옷의 방어력 증가와 같은 이런 무기 체계가 점점점 이렇게 발달을 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크래시 전투에서요, 이 영국군은 어, 이 현지 지형에 굉장히 어두웠죠. 왜냐하면 원정을 했잖아요. 에드워드가 사실은 이제 도브 해협을 건너서 프랑스 원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영국군은 이 현지 지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약점을 극복하고 대승을 거두었죠. 물론 뭐 이 장궁이라는 비밀 병기가 있었지만 상당히 운도 따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3배 이상의 어떤 병력의 어떤 우세에도 불구하고 또 전투에서 패배했죠. 영국은 사실 이제 이 프랑스의 이 필립 6세가 전장 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요. 정세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좁은 공간으로 대규모의 어떤 병력을 집중 투입을 하면서 실책을 범하게 되는데 영국군은 이런 어떤 필립 6세의 실책의 어떤 어, 운도 상당히 따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필립 6세와 이런 실책을 하는 바람에 자국의 어떤 기병대의 기동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이런 우를 범했던 것이죠. 앞에서 이제 영국의 장군이 공격을 해서 프랑스 기병대의 어떤 효과를 또 저지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대규모의 어떤 부대를 또 조바심에서 필립 6세가 투입을 해버리잖아요. 그 지형이 굉장히 좁은 지형인데 아주 밀집된 부대를 투입을 하니까 결국은 이 장군 부대들한테는 완전히 먹잇감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필립 6세의 자만심, 그리고 전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떤 무능함,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 프랑스가 패배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코레스 전투에서 우리가 새삼 배울 수 있는 교훈이죠. 그래서 어, 또 아울러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는 이 무기 체계는 언제든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교훈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중세 후반기의 전투의 크래시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중세 후반기의 전쟁을 하나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 공성전투인데요. 이건 동서문명 전쟁이죠. 이 콘스탄티노플 공성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비잔틴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 무너지면서 중세가 종말을 고하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되는 전투가 바로 이 중세 후반기에 일어난 또 하나의 전투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콘스탄티노플 공성전투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